네, 안녕하세요. 사연인 남자 14번째 시간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사연인 남자를 첫 번째 했을 때보다 조금씩 컨셉을 바꿔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라디오 컨셉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일부러 좀 이렇게 힘 빼고 1회처럼 제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든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이렇게 하던 다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힘있게 내도 졸린 목소리고 힘 없게 내도 졸린 목소리인 걸 깨달아서 네, 그냥 힘 좀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즘에는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 중간중간 좀 재밌게 끌기 위한 이제 소재도 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서 꼭 밤이 아니더라도 네, 뭐 이동하시면서도 좀 들으실 수 있게 좀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의견 주신 것도 많이 보고 있고요. 댓글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즐겁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저희 20살,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 시작부터 조금 움찔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원 오빠. 네, 이렇게 딱 보면은 움찔합니다. 제가 저저번이었죠? 저저번에 한번 사연을 제가 한번 했는데 그때 오빠라는 말이 한번 제가 보고 나서 알고 봤더니 연세가 34살이셔가지고 제가 그때 당황한 적이 있어서 네, 근데 이분은 네, 다행히 네, 저보다 동생 맞으십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밝게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 오빠. 네, 오빠입니다. 네. 항상 눈으로만 영상을 보다가 고민거리 좀 털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요. 저는 22살 대학 졸업을 앞둔 여대생입니다. 제 고민은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친구는 끼리끼리 사귄다고 하는데 그 끼리끼리에 제가 요즘 말로는 꼽살이 껴있는 기분입니다. 저를 포함해 4명이 같이 어울리고 함께 다니는데 그중 3명이 하나같이 얼굴 작고 키 크고 몸매 좋고 연예인 못지않게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런 사연을 보내실 때는 사진을 보내주셔야 제가 공감하고 읽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보면은 제가 공감을 못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거 공개할 건 아니고 제가 보면서 읽어야 제가 이제 마음을 넣어서 읽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한 명, 이제 사연 주신 분 빼고 나머지 3명이 정말 정말 예쁘다라고 써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머리도 큰 편이고, 키는 크지만 비율도 똥망해 얼굴은 못생긴 좀 그런 얼굴입니다. 그 사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혹시 상대적 관점 때문에 네, 왜냐면 제가 좀 이런 얘기하는데 저 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남자 언어, 여자 언어가 있는데 남자한테 가서 야, 내가 누구 소개시켜 줄까? 이쁘냐? 이러면 이쁜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좀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뻐? 이러면 이뻐. 그러니까 여성분들 약간 친구면 좀 많이 이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가끔씩 공감이 안 갈 때가 조금은 있어요. 네, 가끔씩. 그리고 이제 뭐 여성분들이 귀엽게 생겼어. 이런 남자들은 눈치를 까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부터 보내주세요. 네. 저만 볼게요. 네. 방금 채팅창에 공감을 위한 건가요? 개인적인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한 8대2 정도,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넷은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중학교 때 항상 친하던 남자애들이 넌 왜 얘네 사이에 끼고 그래? 물 흐르지 마.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댔고 지들끼리 이쁜 순위를 정하면서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애들도 예외는 없었어요. 지들끼리 쟤네 3명은 너무 예쁜데 한 명은 너무 차이난다. 크크. 이러면서 수근대거나 대놓고 제 친구들만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괜히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각자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으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미모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소문이 퍼져서 저희 학교에까지 얘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 저의 친구들이란 걸 알고 친구 이쁘다 라며 입이 닳도록 칭찬을 댔고 남자애들은 제 친구들을 소개 한번 받고 싶어서 저에게 접근하면서 하루 종일 야, 너 친구 진짜 예쁘다. 성격 어때? 소개 좀 시켜줘.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떤 남자애들은 넌 왜 걔 친구야? 야, 진짜 신기하다.
걔 네가 왜 네 친구를 하지? 이러면서 말을 자꾸 저를 까댔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외모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저는 처음 성형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처음엔 쌍꺼풀, 그 다음 욕심이 생겨서 코. 고등학생이 저만큼 수술받은 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이후로 저는 성괴가 되었고 친구들은 자연미인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수술한다고 해서 선천적으로 갖춰진 애들을 따라잡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글을 이렇게 적어서 제 친구들이 좀 나쁘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제 친구들은 항상 제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내 눈에 너가 정말 예쁘다 라며 다독여주고 항상 감싸주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이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괜히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되게 착한 친구들이네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 왜 또 친구들 얘기부터 먼저 하니 뭐 이러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친구들과의 문제는 없다는 거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음, 사실 미인의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진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인의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막 코 높고 눈 진하고 얼굴 계란형에 몸매가 되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무조건 미인이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시대가. 음, 원래 좀 시기별로 보면 미인상들이 좀 바뀌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을 보면 제가 봐도 최고 한 몇 년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들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 중에 좀 무쌍이신 분들, 쌍꺼풀이 없고 코도 좀 낮은데 동양적으로 생겼지만 좀 매력적으로 생기는 사람, 이런 거. 제가 얼마 전에 영화 그 관련 그 뭐죠? 그 미리 나오는 거? 그런 걸 제가 하나 봤었는데 예고편 같은 거? 그 약간 영화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번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어떤 여자분이신데 뭐 이렇게 흡혈 같은 거 하시는 분인 것 같던데 약간 판타지물, 한국판 판타지물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게 마녀인가요? 네,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처럼 나오신 분은 과거의 미적 기준으로 보면 예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무쌍인 것 같았고 코도 되게 낮았고 펑퍼짐했고 도리어 얼굴도 어떻게 보면 좀 여백의 미도 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랄까 미인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그분 사진 보고 놀랬어요.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안소희 씨 있죠. 그 원더걸스의 안소희 씨가 나왔을 때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다들 쌍꺼풀이 짙은 그런 데서 혼자 쌍꺼풀이 그렇게 좀 되게 동양적으로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되게 매력있게 생긴 얼굴을 생겼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최애니원의 그 공민지 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 악동 뮤지션의 그분 있잖아요. 그 김수현 님이신가? 그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마다 풍기는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연예인들을 보면서 다 잘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유재석 씨를 봤을 때 뭐 그분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재석 씨를 봤을 때 얼굴만 놓고 봤을 때 와 개존잘이야, 완전 존잘러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 얼굴을 보면서 우린 얼굴의 잘생김에 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매력을 더 많이 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 이런 걸 보면 좀 마음이 한켠에 좀 아파요. 왜냐면 너무 외모 쪽으로 많이 간 게 아닐까? 친구들과 너무 외모적인 비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장점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단점만 보고 장점을 가리려고 하고 이건 장점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마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기는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쁜데 성격이 나랑 안 맞는 사람,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성격이 나랑 맞는 사람, 100% 후자예요. 매력적으로 생겼다는 건 자기 눈에도 예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예쁘다랑 동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목구비도 예쁘고 막 정말 눈도 예쁘고 막 머리 헤어스타일 예쁘고 얼굴 작고 이렇게만 매력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점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매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뭐 성형을 했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성형하지 마세요. 성형하면 너무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 뼈대에 이목구비만 일반적인 사람들 원래 이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얼굴을 따라가요. 그러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애초에 본인만의 매력을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저도 얼굴로 보면 저도 성형하고 싶은 데 많죠. 원래 그래요. 저도 되게 하고 싶은 데 많았어요. 아마 저를 라디오 쪽 말고 영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코도 휘어있는 상태고 그리고 눈은 제가 속쌍꺼풀이에요. 그래서 눈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 뜨면 눈이 작아 보일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 제가 턱은 동양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사각이라고 부르는 그런 턱, 되게 각이 되게 심한 턱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나도 한번 성형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얼굴도 좀 해보고 코도 세우고 눈도 좀 진하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저랑 되게 친한 친구들이 다 외국인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이제 플라스틱 서저리 이제 성형수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 턱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턱은 왜?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어 나도. 근데 턱은 너 왜 하는 거야? 좀 더 갸름해 보이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아니 그냥 뭐 그렇게 되면 예쁘고 잘생겨 보이잖아. 그게 왜 잘생긴 거야? 알고 봤더니 미국은 사각턱을 일부러 만드는 거 아세요? 그냥 보형물을 집어넣어 여기 양쪽 볼에다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턱을 사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근엄해 보이고 더 진중해 보이고 더 신뢰성 있는 사람의 느낌이 든다는 게 외국 사람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매력의 관점이 다른 거더라고요. 동양과 서양이 다른 것처럼. 그 제가 그 생각을 좀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내가 굳이 얼굴을 갈아칠 필요가 없긴 하겠다. 뭐 내가 외국에 살 건 아니지만 내가 생긴 걸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전 세계에서 다 싫어하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는 그게 매력이라고 느끼는 데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라서 매력이에요. 네, 저는 안 했잖아요. 아, 물론 저는 시술은 받았습니다. 네, 저는 원래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볼 필러, 입술 필러, 팔자 필러는 맞았는데 그거 빼고는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찌되었든 뭔가 네, 이제 좀 보완적인 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매력으로서 좀 잘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외모적인 자신감이 원래 없었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없었고 저는 제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매력도 없는 사람. 단지 학원 강사로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는 사람.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늘 생각. 지금까지도 늘 그래 왔는데 제가 아프리카 TV라는 걸 2016년 12월 16일부터 방송을 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원님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지속적으로 목소리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와, 목소리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도 제 매력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라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30년 걸렸어요. 네, 저도 30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좀 더 살다 보면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분야에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자신의 매력을 조금 잘 찾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 번째 사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분의 또 사연인데요.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한 사연이에요. 같이 한번 잘 볼게요. 같이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하게 되면 제가 밥을 사고 친구가 커피를 사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제가 원래 남에게 얻어먹는 성격이 아닌데다 같이 뭘 먹으면 내가 좀 더 내자라는 마인드입니다. 아, 저하고 되게 비슷하시네요. 저 이거 되게 심한데.
다른 친구랑도 철저히 더치페이 하기보다는 그냥 이번에 내가 살게, 다음엔 네가 해,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직장인도 아니고 돈에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이 이 친구 생일인데 저에게 계속 부담을 주더라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친구가 필요한 거 챙겨주려나 했더니 파운데이션이 떨어졌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가방이 들 게 없다. 화장품 새로 싹 바꿔야 된다면서 이것저것 줄줄이 늘어놓고 저한테 뭘 사달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물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한 20번 정도 저에게 했습니다. 자꾸 옆에서 그런 게 좀 짜증이 나서 나는 그렇게 돌려 말하면 모르니까 뭘 사달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줘. 다 사달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마 그럴걸?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기분이 너무 상해서 당장 돈 없으니까 3만 원 이하로 골라 라고 했어요. 참고로 제 작년 생일 때 어퓨에서 나온 도라에몽 틴트 3개, 블러셔까지 합해서 10,000원이 좀 넘는 선물을 받았었고 케이크는 파리바게트 5,000원짜리 조그만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기모님은 잘 모르실까봐 설명해 드리는데 어퓨라는 브랜드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저렴한 브랜드예요.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딱 채워서 32,000원짜리 수분크림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친구가 어떤 선물을 주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라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고맙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정말 이 친구가 저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려서예요. 그냥 이게 갖고 싶다, 필요하다 했으면 웃으면서 사줬을 텐데 게다가 제 생일 노는 날 비용 전부 제가 지불해서 2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생일 선물 얘기를 꺼냈을 때 선물 사줄게, 생일톡이나 맛있는 거 사줘 라고 하니까 본인은 돈이 없으니 잘 모르겠답니다. 매번 제가 이것저것 사면서 나중에 너도 취업하면 사줘 하면 그게 언제가 되려나 라며 딴청을 피워댑니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친구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의심스럽고 제가 돈이 없을 때 심심하면 생각나는 사람인지 싶어지네요. 이거 제가 유치하게 구는 건지 묻고 싶어요. 이거는 저는 유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거 100% 공감하는 사연입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가 옛날에 저도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저도 있던 일인데 이게 사람이 쪼잔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학원 강사 생활 시절 때 돈을 좀 남들보다 빨리 벌고 많이 벌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술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데서. 사실 그때는 친구들 그 어린 나이에 그 바라는 데 있잖아요. 뭐 이상한 데 말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바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되게 자주 먹었어요. 저는 그걸 사주는데 그렇게 돈이 아깝지도 않았고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은 늘 미안해하면 제가 늘 그랬어요. 아니 나중에 너네가 취업하면 나한테 사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늘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쯤 이런 일이 생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일 같은 때 뭐 이럴 때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때 언제 좀 이런 일이 좀 생겼었냐면 제가 친구들 좀 많이 이제 걸러냈을 때의 타입이긴 한데 저도 이제 걸러내는 방법 제 나름대로의 걸 한번 경험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들 돈이 없어요, 애들. 근데 돈 없이 생활하는 애들은 없어요. 아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 아마 아실 거예요. 봉식인 거. 봉식이가 제가 왜 끝까지 믿고 가는 친구냐면 그때 당시에 봉식이 그렇게 계속 얻어 먹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얻어 먹었고 그 친구가 마음 내고 저한테 그렇게 사준다고 해서 만나자고 했을 때도 제가 다 결제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 월급도 제가 알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직장, 이제 공직자니까 거기 가게 되고 야, 이 봉식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술 한번 사줄게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뭐 사주게? 했더니 자기가 이번에 한번 그냥 크게 사줄게. 가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저를. 근데 먹으면서도 참 고마운데 정말 고마웠어요. 그 친구도 고마워서 그런 거겠지만 근데 너무 고마운데 그 친구한테 그게 부담인 걸 제가 알아요. 당연히 알지. 그래서 제가 저도 대신 내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 이 새끼야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밥 먹었냐? 이러길래 왜 안 먹었는데? 야, 와, 해장국 사줄게.
그러니까 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10,000원을 5,000원, 나한테 얻어먹은 게 많다라는 것 때문에 5,000원으로라도 저한테 밥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한테 쓴 돈 30만 원, 걔가 나한테 쓴 돈 5천만 원, 이런 값어치가 아니에요. 나는 그 두 개의 값어치가 동등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게. 되게 힘들 때 전화 와서, 야, 밥 먹었냐? 야, 술 한잔 할래? 근데 난 너처럼은 못 사주고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하나 사줄게. 이런 거. 아, 진짜 감동적이에요. 되게 좋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면. 근데 그런 게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내가 사주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에 관심 있고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를 신경 써서 하는 건데 걔는 나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로 지금 표현은 돈처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돈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사주는 관계에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는. 어떤 느낌인지.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사주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한번 그냥 전화해서 야, 술 먹자 하고 술 만나러 갔거든요. 어서 먹을래? 라고 하는데 걔가 나한테 야, 빠가자.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빠가자. 시끄러우니까 그냥 조용한데 빠가나 가서 먹자. 자기한테 건 아니거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여러 번 자꾸 가는 거예요. 오늘 날 만나면 오늘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전화한테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볼래? 뭐 할 건데?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되게 안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뭐 할 건데? 아, 뭐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우리 음료수 먹어서 얘기하자. 아, 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아. 어떤 건지 아시죠? 근데 전화해서 뭐 할 건데? 뭐 그냥 술이 한 잔, 뭐 바에서 술 한잔 하려고. 아, 나 지금 어디 밖에 있는데 나 그거 끝나고 바로 갈게.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지만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칼을 이제 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연을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데 이거는 돈 가지고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유치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감정적 교류예요. 감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순수한 거예요. 아마 이분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게 남들이 착각을 해서 이런 걸 안 겪어보신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아, 20만 원하고 뭐 3만 원하고 막 비교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저 정도까지 가게 되면 생각이 나게 돼요. 그리고 되게 짜증이 나요, 사실. 되게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가 필요해 라고 했으면 가격 생각 안 하고 사줬을 텐데 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친구들끼리는 애초부터 돈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서 그 친구가 나한테는 3만 원짜리를 하고 나는 그 친구한테 3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그 10배의 가치는 사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선 다 깨져요. 당연하잖아. 언제 친구를 만나면서 돈을 보고 만나요? 그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저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되게 아프시고 할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을 세워보세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제가 말을 안 해도 선을 그을 거예요. 긋게 돼요. 그리고 좀 짜증나요. 나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있을 때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천년만년 같이 갈 수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네, 그래서 답답한 문제기도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저 느낌을 너무 잘 알아서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봉식이하고 되게 오래 연락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 만나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노는 걸 자기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해주려고 해요. 밥값이라도 자기가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물론 그 친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야, 진짜 고맙다. 왜냐면 나 부끄럽잖아. 남자들끼리 이게 뭐야. 야, 진짜 이게 지금 이 방송 중이고 녹화 중이고 녹음 중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번도 내가 봉식이 앞에서 이런 얘기 해본 적은 없어요. 맨날 이제 봉식이 앞에서는 센 척 하죠. 야, 이 새끼야, 우리 돈도 못 버는 게 꺼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알아듣죠. 그게 친구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게 이제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면 저 개새끼, 나 돈 못 번다고 쌍놈의 새끼가 나를 선긋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암묵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네, 좀 짠해요. 저도. 그리고 저도 이 사연 보내준 분하고 되게 비슷한 게 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퍼주는 타입이에요. 친하면. 진짜 많이 퍼줘요. 제가 어느 정도로 퍼주냐면 저번에 그 제가 엄마랑 원마 그리고 임다 그리고 이제 한 분, 이분은 얘기 될지 아직 허락을 안 받아서 모르겠어서 어쨌든
있어요. 그 모임이 있는데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 제가 가장 형이고 가장 나이가 오빠기 때문에 이제 술값을 낸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서 내가 술값을 다 냈어요. 사주고 싶어서 계속 사줬어요. 그 내가 어떤 성격이냐면 내가 정말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하면 정말 안 좋은 성격인데 술을 다 먹고 헤어질 때 있잖아. 다들 집 가깝고 한데 내가 그때 1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원마하고 임대한테 8만 원 주고 2만 원은 제가 이제 이제 다른 이제 그 여성 BJ분인데 다 친해요. 네,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줬어요. 택시 타고 가라고. 저 원래 이래요, 성격이. 원마는 좀 더 집이 먼 인천에서 만났거든.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이래요. 그리고 저 금요일 날도 운영자님하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원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님 이러면서 저희 뭐 이번에 또 그 모임 또 모이는데 형님도 오셔야죠. 이러길래 나 지금 운영자님하고 지금 저기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럼 형님 너무 고마워. 형님 그러면 끝나셔서 형님 뭐 늦게까지 술 드시니까 형님 오셔야죠. 그러니까 걔는 그런 거예요.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술 먹고 좀 오랜 시간 동안 먹어가지고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다시 했어요. 엄마도 기억을 할 거야. 전화해가지고 그게 만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지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밥 먹었는데 그래서 그럼 이 새끼 밥 먹고 나면 내가 연락하랬지. 그게 뭐였냐면 밥값 보내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밥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밥 다 먹으면 연락을 해라 라고 했는데 술 먹을 때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락 안 왔더라고요. 했으면 제가 아마 밥값을 내줬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이미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돼요. 나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그래 엄마도 그거 알아서 연락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간적인 거예요, 되게. 이 형님 100%또 이거 오면은 또 밥값 다 내고 술값 다 내고 또 택시비 또 태워준다고 또 이거 낼 거고 뭐 분명히 또 이럴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서로끼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되게 고마워요, 사실 이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방송을 하면서도 생각은 하지만 그냥 임다나 뭐 엄마 가지고 그냥 BJ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그냥 동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저도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연도 보내신 분도 저와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선을 그을 때는 잘 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판단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나도 문득 옛날 생각이 났네요. 네. 저희는 세 번째 사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연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무서운 섬뜩한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운 거 싫어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끊으세요. 탁 여기서 끊으시고 안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무서운 것도 들을 거야 라고 하시면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는 마지막에 배치했고요. 3회 4회 분량입니다. 양이 좀 길어요. 내용이 좀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우신 분들은 나 무서운 거 싫어 이러시면 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2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직장 상사가 실제로 겪은 경험담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 자작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이긴 하지만 사석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라서 형 동생하고 있어서 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그 형과 함께 동네 마트에서 안주거리와 맥주를 사온 후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쩌다 그랬는지 가위에 눌렸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심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자기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이 어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단하게 점을 보기 위해 무당집을 돌아다녔는데 무당집에 들어갈 때마다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집마다 점 쳐달라라고 얘기를 꺼내면 무당들이 하나같이 이 아이는 점을 볼 수 없다. 제발 나가달라 라면서 사정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로는 몇몇 무당들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모시는 동자가 방으로 못 들어오고 계신다.
억지로 봐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모신 할아버지가 단단히 삐질 텐데 그걸 달래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어렵다. 보니까 이 아이를 지켜주는 게 뭔가 하나 더 있는데 과거에 선행을 베푼 적이 있느냐? 라고 말을 했답니다. 과거에 선행을 베푼 적이 있냐는 건 지금 할 이야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형 할아버지께서 과거 이름 없는 무덤 하나 있는 선산 주변에 거주하고인데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던 날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셔서 밖에 나가봤더니 이 무덤의 봉분이나 비석들이 떠내려가기 직전인 걸 발견하셨고, 할아버지께서는 떠내려가는 흙 무더기나 돌덩이들을 전부 다 수거하신 뒤 비가 그치자 다시 봉분을 정비하고 비석을 다시 만들어서 세워주셨던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서 갓을 쓰고 도포에 두루마기를 걸친 선비 한 명이 나타나서 나는 과거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턴가 내 자손들이 찾아오질 않아 힘들어하던 참인데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만약 나를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준다면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보살펴 줄 테니 나에게 제사상을 차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매년 제사 때마다 조그마한 상을 따로 차려서 제사를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싶겠지만 에피소드 몇 개를 말씀해 주시는데 꽤 재밌었습니다. 형이 고등학교 때 당시 살던 아파트가 과거 뇌졸중 환자가 살던 세대였다는데 자기 여동생이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그렇게 쎄한 느낌을 자주 받곤 해서 혼자 있기를 기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인 자기랑 같이 있으면 여동생이 유독 편안해하고 뒤척이던 동생이 정신없이 잠을 청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만 봤을 때 뭐 집에 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안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또 한 번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니 살짝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의 선임 중에 유난히 가위에 잘 눌리던 선임이 한 명 있었다는데 어느 정도냐면 한여름에 비가 오는 날 초소에서 잠을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야, 눈 왔냐?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 물어봤는데 이 선임은 항상 가위에 눌리면 꿈속에서 눈밭을 헤매는 꿈을 꾼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향 때문에 깨어나서도 자기가 눈밭에 있는 착각들이 들어서 물어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과 같이 근무를 서게 되었고 듣던 것과는 다르게 근무 시간 내내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이었길래 오늘은 그냥 컨디션이 좋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일어나지 않아서 억지로 깨웠다고 합니다. 나 잠잤냐? 라고 하더니 덜 깬 듯한 말투를 꺼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항상 눈밭에서 길리는 악몽에 빠졌는데 그날따라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꿀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그 후로 그 선임은 항상 같은 근무 시간으로 선임과 끌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군 입대 전에도 갓 대학교에 입학했을 시절 돈이 급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소름 돋는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유명한 큰 상가가 있었는데 낮이든 밤이든 오싹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특히 밤에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형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상가에서 경비관리인을 궁구한다는 걸 내었고 바로 지원을 했더니 그쪽에서 일주일에 4번 야간수당까지 합해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전 그렇게 단번에 알바 자리를 구했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하자마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들었는데, 첫째, 한밤중에 건물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출입대장 기록을 남겨야 할 것. 둘째, 매주 화요일에 202호에서 부도교인지 뭔지 할머니들이 집회를 연다는데 이단인 것 같으니까 괜히 엮이지 말 것. 세 번째, 밤에는 발전기가 끊겨서 지하나 복도는 불이 안 들어오므로 손전등으로 일정 시간 3번씩 야간 순찰을 돌 것. 특히나 지하실 쪽은 고등학생들이 몰래 숨어 들어와 담배를 피고 도망가니 꼭 순찰을 돌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신경이 쓰였지만 어릴 적 점쟁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새겨놓고 있어서 귀신이 해코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에 각인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 없이 근무를 하다가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202호에 집회가 끝난 뒤 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데 복도 끝 유리 너머
까만 그림자의 형태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람이다 라고 느낀 후 바로 뛰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이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일한 지 한 달 넘었을 때쯤 새벽에 졸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인기척이 있는 거예요. 졸린 눈으로 살짝 봤더니 환자복 같은 걸 입은 아저씨들이 계속 계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외부에 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출입 기록부에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중 기록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만약 위에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난리 나겠다 싶은 생각에 바로 CCTV 카메라를 16배속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날 카메라에 아무리 확인해 봐도 새벽에 출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간 어제 봤던 광경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며 불길함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야간부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뛰어나왔습니다.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해 낮에 일하는 경비원 아저씨께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러다 무슨 일 당할까봐 무섭다, 그래서 근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했더니 학생이 일하기 전까지 근무했던 영감이 새벽 근무하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급하게 일할 사람을 찾다 보니 나이 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학생을 뽑게 되었다. 전 그만두고 싶으면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 뭐 할 말도 없고 깨름칙하긴 했지만 야간 근무 일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어거지로 다음날 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 순찰을 돌 때마다 벽에 커다란 합판 5개가 직사각형 네모 모양으로 붙어있는 걸 보았고, 그날 지하실 구석구석 손전등을 비추며 청소 도구함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지 결국 손전등을 비추고 청소 도구함 쪽을 벌컥 열어봤더니 창고처럼 생긴 문 하나만 달랑 놓여져 있는 곳에 벽에 커다란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한글로 실이라고 써 있는 글자였죠. 보이자마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가 앞에 써 있는 글자를 다시 봤더니 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안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건물이 지금 같은 상가 건물이 들어오기 전 요양원 같은 시설이 자리 잡던 곳이었고, 지하실에 합판을 막아놓은 곳이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아프셨던 곳이라 음기가 많이 쌓여 매주 화요일마다 202호 부두교 집회가 열릴 만큼 영적인 장소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형은 그때 순간들을 말해주며 믿거나 말거나 네 자유인데 나는 정말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 만약 그쪽에 갈 일이 생긴다면 특히나 밤에 그쪽 근처에도 가지 마라 라며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상당히 긴 글인데 뽑힐지도 모르겠고 혹시 뽑히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듣고 화장실 문 열고 볼일 보고 있어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제가 길게 답변 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사연 보내주신 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 쪽지로 이곳 주소를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컨텐츠화 시키기 때문에 저는 BJ니까요. 네, 어쨌든 이건 제가 어떻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소름 돋게 저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는 분의 사연을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사연들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사연 있는 남자 14번째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연, 미스테리한 거, 공포스러운 거, 재밌는 거, 웃긴 거, 슬펐던 거,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고요. 14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꿈 꾸시고요. 잘 자요.